네, 수요일엔 바다톡도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바다 이야기를 흥미롭게 한번 풀어보는 강연 시간인데요. 오늘 강연해 주실 극지연구소 서현규 센터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한국외대 서울 본교에서 그 겸임 교수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극지연구소 안에서는 지금 노르웨이 그 지금 한참 그 지금 텐트 밖은 유럽이라고 해서 노르웨이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지금 센터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잠시 귀국해가지고 6월 말에 다시 나가서 노르웨이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또 하반기 저기 늦게 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재미있는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혹시 강연해 오늘은 주실지? 기후 변화랑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땅에서 바이러스랑 미생물이 깨어나는 거, 그걸 좀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규입니다. 네, 저기 지금 극지연구소 제가 저기 우리 해양수산부 오늘 그 수요일엔 바다톡톡 주관을 해양수산부가 저희 극지연구소는 해양수산부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등학생부터 지금 아까 저기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시면 저기 우리 어르신들까지 여기 연세 스펙트럼이 이렇게 참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수십 번 했는데 가장 넓은 것 같아서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가장 어린 학생들한테 맞추면서 제가 조금 강의를 좀 할 테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금 가장 노르웨이 지금 텐트 밖은 유럽이라고 해서 거기 트롬소라고 위도 69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해외 센터가 있는데 저기 중간에 써 있지만 노르웨이 트롬소에 그 북극 지역에 센터가 있는데 거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잠깐 들어왔다가 지난달 하반기에 들어왔다가 이제 이번 달 말에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또 여름 동안 계속 내내 근무를 할 예정이고요. 한국외대에서는 지금 겸임 교수로 극지와 사람이라는 강의를 우리 인문사회 그 본교는 한국외대 본교는 인문사회가 있고요. 서울 용인의 그쪽에 글로벌 캠퍼스에는 인문사회랑 과학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학생들 데리고 제가 16주 강의, 이번 주가 이제 종강입니다. 그래서 종강 마치고 제가 또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북극정책이랑 이제 북극 거버넌스. 저는 학부 때 이공계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석사하고 박사는 저기 환경정책이라고 약간 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과 문과를 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UNU IAS라고 국제기구 UN에서 근무를 제가 좀 했었습니다. 일본 본부에서 근무를 했었고 제가 그 다음에 그 기자를 좀 했었습니다. 글 쓰는 기자를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극지연구소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 근무를 했었고요. 여러분들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요 밑에 오른쪽에 제가 보이시죠? 여기 세종기지에서 제가 그 부대장급으로 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남극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지금 북극에서는 제가 살고 있고요. 세종기지가 위도가 북위 62도예요. 60도 이하를 이제 남극이라고 하는데 북극은 위도 66.33도 이북을 북극이라고 하는데 트롬소는 69도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북극에도 살고 있고 지금 남극에는 살았었고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극지인입니다. 제가 극지인이고 지금 또 극지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기에 한국 사람은 없어요. 이제 교민들이 한 10명 정도 계시고 나머지 저처럼 근무하는 분들은 없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민자들이시고 저는 이제 거기 살고 있고 제가 노르웨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이제 그 기자를 하면서도 막 지금 하면서 요 흥미진진 북극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그 책을 쓴 건데 2년 전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기반이 돼서 우리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제가 이 교과서 비슷하게 해서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시고 북극 치면은 제가 뭐 활동한 게 다 나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 할 때도 이제 강의를 할 때 요즘 학생들이 워낙 빨리 이거 핸드폰을 해가지고 제가 강사한다면은 서영교하고 북극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학생들이 이게 진짜 학자가 맞나 요즘 이런 검색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공부를 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만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적을 내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사진이 보면 노르웨이 트롬소가 있습니다. 거기 여기 맨 오른쪽 있죠. 여기 이거 뭐야? 이 지금 요게 이렇게 탁 치면 또 떨어진 여기가 바로 폴라리아라는 데인데 여기가 북극 수족관이에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오시게 되면은 저를 찾으시면 트롬소라는 데를 찾으시면은 저를 연락 주시면 제가 이런 데 다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심을 갖고 트롬소라는 데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북극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북극으로. 제가 그래서 북극이 뭐고 기후변화는 어떻고 이제 기후변화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한 1시간 정도 강의 시간을 배정받았는데요. 그 흐름으로 해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 전에 이제 여기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위 63도 지금 북위 90도가 북극점이잖아요. 북위 90도라는 데가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이면은 거의 지금으로부터 지금 BC, AD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BC, AD 할 때 그때 BC 그 기원 전, 기원 후 할 때 거의 그 정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달력이 생성됐을 때 그 정도 시초의 그쪽 그 당시 시점인데 그 당시는 63도 지점을 그 북극이라고 했습니다. 툴레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북극이라고 칭하면서 인간이 거주 가능한 최북단으로 기록을 했어요. 2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북극이라는 용어는 썼다. 툴레라고. 그런데 어원을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그 영어가 좀 나오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북극이라는 단어는 여기 쭉 읽어보시면은 뭐냐면은 하늘 별자리 큰 곰자리에서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크틱이라는데 영어로 아크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크트라는 곰하고 이코스라는 IC 영어의 IC는 형용사입니다. 혹시 우리 초등학생들은 좀 어려울지 모를 텐데 그래서 곰의인데 근데 사람들은 보통 곰의 이렇게 하면은 북극곰으로 알고 계세요. 이분이 프톨레마이오스고요. 여기 이제 북두 칠성이 이제 큰 곰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북극성이잖아요. 북극성 아까 그러니까 툴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바다에서 길을 잃으면은 북극성을 보면서 아 저기가 북극이지 하면서 그리 가거나 그것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좌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했어요. 바다에서 그 뭘 볼 때. 그래서 이 북두칠성 요거를 큰 곰자리라고 해서 북극이라는 뜻은 이 큰 곰자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곰자리. 이 곰은 북극곰이 아니라 폴라베어가 아니라 큰 곰자리에서 그 어원이 나왔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극은 이제 그 엔타틱이라고 해서요. 엔트는 안티 반대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반대의 남극, 아니 북극이다. 그래서 엔트 아크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북극의 반대라는 뜻에서 어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큰 곰자리에서 그 북극이라는 뜻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큰 곰이고 북극곰이고요.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북두칠성에서 어원이 나왔다. 이걸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북극을 가시면 여기 삼각형 요런 표시를 많이 보십니다. 이제 여기 이제 이런 표시들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를 보고 계셨다면 이 자리에 계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곰이 출몰하는 지역이니까 얼른 집으로 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 요 곰이 보이시죠? 요 삼각형 안에. 그래서 여기로 요걸 보시는 순간 그래서 저는 요 앞에서 사진을 찍다가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저를 태우고 자가용을 태우고 저를 집까지 바라다 줬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북극 가서 이런 걸 보시면은 거기서 계시면 안 되고 빨리 저기 다른 데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극의 정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트롬소가 이제 69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북극의 정의는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이란 거를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세계에서 통일된 정의가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66.33도 북위 66.33도부터 북극점 위도 90도까지를 천문학적으로 북극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트롬소라고 영어가 써져 있죠. 노르웨이. 제가 이건 사진을 찍었는데 이 하지 때가 되면은 그래서 북극이 되면 천문학적으로 북극 지역은 하지가 되면 지금 해가 떨어지질 않아요. 24시간 해가 떠 있습니다. 지금 가서 그래서 제가 노르웨이 가면은 해가 이제 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집들은 대부분 그 북극 쪽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암막 커튼이 있습니다. 암막 커튼. 그걸 치고 자야지 안 치고 자면은 날이 훤해서 이게 지금 낮인지 밤인지를 몰라서 저는 처음에 거기 갔을 때 막 새벽 2시에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새벽 2시에. 이게 낮인가 싶어서. 근데 시계를 자세히 봤더니 오후 2시가 아니라 새벽 2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지 때는 백야가 있다. 화이트 나잇이 있고 그래서 이 트롬소는 하지 때를 기념해서 미드나잇 선 마라톤 9시부터 밤새 달리는 거예요. 그 마라톤 코스를요. 그리고 새벽 1시, 2시까지 밤새 달리면서 그 하지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고 해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때 9시부터 이렇게 해서 누가 1등 하나 보려고 새벽 1시에 나와서 이렇게 봤는데 어찌됐든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이제 극야가 있습니다. 극야. 해가 24시간 동안 해가 안 뜹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이 극야를 겪으면서 아, 이거 한국처럼 축복받은 나라가 없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밤새 해가 뜨질 않으니까 하루 종일 해가 안 뜹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여러분들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해가 안 뜨면 처음에는 이 희한하고 좋네. 별도 보이고 낮에 별도 보이고 이런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는 제가 느끼는 극야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학생분들 이 안개가 꽉 꼈을 때 요 차 1m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안개 아시죠? 그런 안개가 꼈다고 치면은 그런 검은 안개가 여기를 꽉 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손으로 막 이거 빨리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꽉 누르고 있는 게. 근데 이 트롬소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거기 트롬소 같은 데는 2달 반에서 석 달이 해가 안 뜹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우울증약 복용 그 빈도가 사실 북유럽 국가가 1, 2위, 핀란드가 1위고 뭐 거기가 다 그러는데 우울증약을 이제 복용하는 비율이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제 그런 우리나라가 뭐 어쩌고 그렇지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으면서 이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게 이게 큰 축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 거기 가서 느꼈어요. 아, 이게 축복이구나. 누릴 때는 잘 모르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극야 백야 현상이 천문학적 정의에서 위도 이상은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구가 23.5도 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여기가 해가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비쳐서 이쪽에서 오는데 지구 팽이처럼 이 축을 돌리면은 66.5도 이상은 아무리 돌려도 환할 수밖에 없는 이 하지 때 팽이처럼 요걸 돌려도 이 절반은 이제 해가 없고 해가 이쪽에서 오니까 이 동쪽에서 이렇게 해가 비친다고 했을 때 이 팽이를 한번 돌려보시면 이 축을 요 위에는 환할 수밖에 없죠. 24시간.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트롬소 전경입니다. 그래서 이 백야 때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환합니다. 이렇게 밤에도 환한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겨울 극야 때는 이런 오로라가 이제 나옵니다. 이건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삼성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이렇게 잘 찍히더라고요. 여기 핸드폰으로 요즘에는 핸드폰도 잘 찍혀서 이렇게 하니까는 금방 이렇게 찍혔어요. 그리고 북극곰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북쪽에 특히 이제 북극권 도시들은 이렇게 이 오로라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커튼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오로라는
태양에서 나오는 플라즈마라는 그 전자 입자가 지구 대기 상층부에 지구에도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침판을 하면 이렇게 북극 남극이 자기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장이 있는 거고, 그거랑 마찰을 일으켜 빛을 내는 현상을 이제 쉽게 말하자면 오로라라고 부르는 건데, 특히 겨울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안 나타나고 겨울에 나타나는 게 오로라입니다. 그래서 북극 도시의 특징이 또 오로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오르드다. 이제 텐트 밖은 유럽 보시면은 그 유해진 선생하고 이렇게 그 연예인분들이 이제 나가면서 이제 그 크루즈를 타면서 이렇게 피오르드 관광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피오르드 관광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나가면 이렇게 피오르드 지형이 있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한 2, 3일 정도 살면은 다 그게 그거 같아요. 저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2, 3일 정도 살면 아, 환경 좋다. 이건 다 어디 가고 이제 그 서바이벌 생존만 남습니다. 생존만 남. 이게 어디 제가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이 육지에 있던 큰 빙하가 이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큰 빙하입니다. 녹아내리면서 이 산비탈을 양쪽에 있는 산비탈을 깎은 거예요. U자형으로 이렇게 이 화살표를 따라가면 U자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이 U자형 협곡 지역을 피오르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면서 이제 녹아서 사라졌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제 동료가 이제 집이 여기에요. 이제 육지에서 여기서 집이 있는데, 창문을 보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오로라가 겨울엔 펼쳐지고, 이제 또 여기서 폐무 바다 그 안개가 오고 그러면 엄청 무섭다고 합니다. 무섭다고 합니다. 이제 저 창문을 보면서 이렇게 피오르드 뷰를 가지고 있는 그 집을 갖다가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그 사진을 찍었는데, 어찌 그 이분들은 이런 걸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배만 타고도 피오르드를 보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보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여기는 애슈 피오르드라는 지역입니다. 기후 지리적 정의,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건 아까 그거 66.33도랑은 좀 다르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안쪽을 북극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장 따뜻한 7월 평균 기온, 한 달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씨 이하인 등온선 안쪽 지역. 그래서 어디는 좀 이렇게 베링에 저기 미국 알라스카랑 러시아 사이는 요 밑에까지 내려가고요. 여기 요렇게 해서 조금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천문학적 정의랑은 기후학적 정의의 그 북극은 좀 다른 거고요. 이게 두 번째 정의입니다. 마지막 지형 생태적 정의. 이거는 땅에 식물들이 안 나죠. 여기 이런 데가 있습니다. 북극에 가면 식물들이 안 나면서 그 수목 한계선,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나무 몸통이 있잖아요. 학생들 나무 몸통인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땅에 잔잔하게 풀들이나 이런 것만 자라는 지역을 갖다가 이제 수목이 거기 이후로는 못 자랍니다. 너무 춥고 습기가 부족해서 나무가 안 자라는 지역이 나와요. 거기 이상은 다 북극이다. 이렇게 좀 그 지형 생태학적 북극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토가 있습니다. 이게 땅 밑에 얼음이 이렇게. 얼음이 있으니까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나무가. 그러니까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풀들만 얇게 이렇게 자라고, 이거를 영어로는 퍼머프로스트라고 해가지고 동토라고 합니다. 동토. 그래서 이 동토 밑에 특히 이렇게 이런 지역이 북극입니다. 북극. 제가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릴 거는 북극이고요. 동토입니다. 동토. 자, 근데 기후변화로 넘어갈게요.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혹시 기후변화 하면 저기 가장 큰 이슈가 그 온실가스잖아요. 온실가스가 배출이 돼서 기후변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온실가스를 눈으로 보신 분? 막 이렇게 막 온실가스가 나와서 큰일이야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온실가스 학생 중에 본 사람 있으세요? 온실가스. 온실가스가 뭔지 몰라? 온실가스가 뭐냐면은 여기 뒤에 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온실가스가 북극에 6개의 가장 큰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건 어르신들만 알아들으시라고. 다보스 포럼이라고 스위스 알프스 산맥 중턱에서 매년 1월 달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매년 1월에 열립니다. 그 신문 보시면 다보스 포럼 하는데, 거기서 세계 대통령들하고 이제 기자들, 과학자들 이렇게 해서 모여서
그 다보스 포럼에서 북극은 6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 그게 뭐냐? 기후 변화다. 그리고 천연 자원이다. 북극에서 요즘 그 천연가스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잖아요. 그다음 북극 항로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바다로 지는 교통과 해운이다. 그리고 인프라다. 북극에서 이제 그 항만도 지어야 되고 거기 도로도 지어야 되고 이런 인프라다. 그리고 지정학적 역학이다. 북극에다 이제 군사라든가 이제 이런 요즘에 지정학적 북극에서 이제 긴장감이 다시 감돌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이슈다. 안보 이슈다. 나머지 인류 활동이다. 인간의 활동, 뭐 경제 활동이니 무슨 그런 그 원주민 활동이니 이런 걸 6가지를 다 제가 뽑은 게 아니고 다보스 포럼에서 뽑았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자, 온실가스는 뭐냐면 여기 6가지가 나와 있죠. 그 학생분이 온실가스가 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다 눈에 안 보이는 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석유나 이런 화석연료, 자동차에 기름을 넣잖아요. 그 기름을 넣으면은 이제 그 기름이 그 뜨겁게 불을 내면서 연소가 되면서 뒤에서 안 보이는 그게 나와요. 가스가 안 보이는 가스가.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게 그 지구를 뜨겁게 한다 해서 온실하면 이 여러분 화초의 온실 뭐 이렇게 해서 그 온실 그 여러분들 그 식물원 가봤잖아요. 그걸 온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물원 식물원 가보면 그 따뜻하잖아요. 그렇게 그 온실 효과 이렇게 해서 막혀 있는 걸 온실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 온실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가스다 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가스예요. 안 보이는. 그래서 이게 사실 기후 변화는 사기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외국에서 이제 이 온실가스가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만약에 온실가스가 이게 색깔이 있었고 이게 보였으면 우리가 많이 이걸 갖다가 조절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 이거 큰일이네. 이렇게 많이 배출하다니. 참고로 다 우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냉장고를 켜시더라도 거기에 저기 표시가 있어요. 이게 온실가스가 얼만큼 나오는지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냉장고에 붙어 있어요. 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온실가스를 사실 배출하는 이게 그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온실가스가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게 한번 나왔다 하면 평균 그게 사라지는데 100년 이상이 걸려요. 100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100년 산다고 그러잖아요. 100년. 그럼 100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배출한 가스는 우리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배출한 거, 그 전에 배출한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100년이 이제 100년 이상 가는 거니까는.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이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기권 안에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그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 제가 배출하는 거냐? 누가 배출하는 거냐? 이걸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이 2018년 기준으로 1등입니다. 전 세계의 27.8%를 배출하고 있어요. 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그게. 그 다음 미국이 한 12%, 10분의 1 이상을 미국이 배출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인도가 한 7.4%, 그 다음 러시아가 4.7%. 제가 이렇게 파란색을 쳐놓은 이유는 전 세계 200개국이 다 된다고 그러는데 넘는다고 그러거나 이 네 나라가 합쳐보면 전 세계의 50% 이상을 이 나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리고 한국도 적진 않아요. 12등이면은 딱 우리나라 경제 규모 정도 됩니다. 경제 규모. 우리가 10% 뭐 이렇게 세계 경제 교육 규모 이렇게 막 10%, 12 뭐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자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자원이 되는 거예요. 국가를 먹여 살리는 게 우리입니다. 다른 나라 노르웨이 같은 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의료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형편없이 좀 의료도 안 좋아요. 거기 가봐서 뭘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져. 그 나라는 근데 석유가 나오고 우리 여러분들 고등어 먹어봤죠? 그거 다 노르웨이에서 수입해 오는 거예요. 요즘엔 연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뉴스에서 보니까 대구까지 좀 수입을 해라. 그래서 대구탕 있잖아요. 대구도 이제 좀 수입을 들어오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거길 가봤더니 여러분들 삼성전자니 현대자동차니 거기서 많이 쓰고 있어요. 삼성전자 우리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배가 잘 만드는 우리나라 배 잘 만드는 게 세계 1등이잖아요.
대우, 삼성, 현대, 중공업이 배를 만드는데 그 유럽 사람들은 한국은 세계 기술 1등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가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것도 좀 사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근데 그러면서 마트에는 이제 노르웨이 생선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르웨이는 석유가 나옵니다. 석유가. 그래서 노르웨이는 유럽의 사우디란 말을 붙여요. 노르웨이를. 유럽의 사우디야. 그 정도로 해서 그거를 열심히 해서 파서 수출해가지고 국가가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돼요. 500만 명.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걸 다 열심히 저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 나라는 그리고 또 수산물도 생선도 많이 팔아서 또 돈을 벌고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기술 개발을 하거나 이런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원을 가져와 가지고 해외에서 싸게 와서 만들어 가지고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예요. 수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는. 왜 이렇게 많이 5천만 명인데 세계 인구 규모로 보면은 저 뒤인데 1억도 안 되는 나라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느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인구는 줄고 있다잖아요. 저기 지금 계속 줄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인도가 지금 이제 세계는 지금 인구가 80억인데 100억을 간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100억 인구가 된대요. 왜 그러느냐? 인도 같은 데가 지금 인구가 급격히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데. 이제 중국도 조금 줄은다고 하는데 인도 같은 데라든가 이제 신흥 강국들이 인구가 늘기 때문에 결국은 100억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준다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온실가스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00억 가면은 지금 80억보단 더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배출량을 보면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에너지 사용해서 그러니까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데서 그 석유 뭐 이런 거 쓰면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생산하면서. 근데 북극이 문제냐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지금 기후변화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산업혁명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1780년 그러니까 한 200년 좀 더 됐죠. 200년 좀 넘은 그래서 1840년까지 한 200년에서 250년 그 사이인데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화석연료를 엄청 쓰면서 생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보다 지금 여기 동대구역에 가시면 지구의 뭐라고 해야 돼? 기후 연도? 그러니까 위기 연도해서 이렇게 그게 뭐가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그럼 앞으로 6, 7년 남았다고 돼 있어요. 6, 7년 남았다고. 그 혹시 뭔지 6년 후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6년 남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6년 그게 뭐가 6년 후면 뭐가 지구가 큰일 나나 이게 지금 네? 그렇죠. 뭐가 1.5도인지 혹시 선생님 혹시 아실까요? 평균 온도 지구가 지금 오늘 지구가 한 37도 40도 가는데 1.5도보다 훨씬 높잖아요. 근데 뭐가 1.5도일까요? 혹시 네? 바닷물 온도? 바닷물 온도 비슷했습니다. 또 혹시 지구의 1.5도라는 게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올라가는 게 바로 6년인가 7년 남았는데 계속 지금 동대구역 앞에 가면 꼭 연도 그걸 꼭 보세요. 그게 뭐냐면은 지표 온도입니다. 이 지구의 지표 온도가 그 당시 대비 1.5도 이상 상승한다. 그 뜻입니다. 1.5도. 근데 2도 이상 상승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래서 1.5도까지 6년 얼마 남은 거예요. 지금 동대구역 앞에 가보시면 그 전광판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인데 여기 지구온난화보다 북극이 큰일 난 게 지표 온도가 평균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6년 후에는 북극은 4배면 몇 도예요? 1.5도 곱하기 4면은 6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6도가 북극은.
6도가 올라가니까 지표 온도가, 그럼 대기 온도는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지표 온도가 6도면은,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아까 보셨던 그 동토층 그 얼음이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저기 이제 뉴스에서 이제 그 북극에 잠자던 유해 미생물, 코로나 같은 게 이제 그 수백 년 동안 잠자던 게 깨어나서 이제 스물스물 활동을 할지 모른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이 죽지 않고 그 얼려 있는 거거든요. 잠자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게 큰 문제라고, 이런 지구 기후 변화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 3배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는 1.5도인데 북극은 6도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게 2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극단적인 기상이변. 이제 지금 5월 달에 우리 태풍이 올래다 말았는데, 태풍이 뭐 초대형 태풍이다 해서 그런 5월 달에 웬 태풍 막 다들 그러셨을 텐데, 앞으로 이런 게 4월 달에도 올 수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늘 8, 9월에 와서 난리가 나서 이제 우리 추수할 곡식들이 그때 태풍 때문에 다 휩쓸려가고 이제 그러는데, 추수 씨 뿌리고 나서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휩쓸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이제 2도까지 올라가면 난리 나는 건데 1.5도에서 막아보자 하고 세계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고. 그래서 북극의 해빙도 이렇게 줄고 있어요. 이게 만년 그 얼지 않는 그 저기 녹지 않는 해빙이었는데, 해빙은 바다의 얼음입니다. 바다 해자 써서 이게 이렇게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이제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2030년, 빠르면 2030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늦으면 2040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얼음이 완전히 여름엔 사라져 버려요. 그럼 여름엔 마음대로 이제 배가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북극으로 배가 다녀 이제 얼음이 사라지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람들은 이제 이제 활용하는, 해운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이제 다니긴. 그렇지만 이제 지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아까처럼 그 잠자던 게 이제 막 깨어나고 이제 어떻게 뭐가 돌아갈지 모르니까 우리 인류는 걱정이 큰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한반도가 그 전엔 따뜻한 것 같은데 느닷없이 막 영하 15도로 가고 10도로 가고 하루 뭐 그런 게 왜 일어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북극의 찬 공기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노란색에, 북극권에. 근데 우리 제트기류라는 게 그걸 병풍처럼 막고 있어요. 이렇게 돌면서. 근데 북극에 따뜻해지면서 이게 이 노란색이 폴라 여기 보텍스라고 이게 돌고 있다가 북극이 온도가 따뜻해져서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빙이 줄어들고 이러면은 제트기류가 이제 이 병풍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병풍이 북극에 병풍이 흐물흐물해서 무너지면서 북극에 갑자기 겨울에 느닷없이 갑자기 영하 10도, 12도 갑자기 어째 따뜻해지다가 추웠다, 더웠다 막 이러는 게, 겨울에 계속 춥지가 않고 그러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니까 이 찬 공기, 이게 갑자기 이게 우리 한반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 병풍이 무너지니까. 노란색이 이게 진짜 추운 공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본 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요렇게 휘저었는 게 마치 이렇게 휘몰아치는 게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추워지면 이런 현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해지면 오히려 이게 추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현상이. 이 폴라 보텍스라는 따뜻한 공기가 내려오니까. 자, 그래서 기후변화 이제 IPCC 뭐니 이제 많이 이런 국제회의에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지켜지긴 어려울 것 같고, 2030년까지 1.5도 이제 밑으로 한다고 하는데 6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그리고 경제가 어려웠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지금 이제 산업이 기지개를 피고 있어서 열심히들 이제 다시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도달하기가 어렵다. 지금 요걸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이 책에도 이제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파리 협약이나 뭐 이런 기사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지금처럼 가면은 비가역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극의 이제 비가역적 변화라는 게 뭐냐면은, 가역적은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가역은 한번 이렇게 물을 엎지르면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비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을 엎었는데 다시 컵에다 넣을 수가 없잖아. 근데
북극 남극에서도 비가역적 변화가 일어난대. 그럼 예를 들자면 뭐냐면은 그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다시 얼려서 냉장고처럼 얼려서 그 땅 위로 올릴 수 있을까요? 한번 녹은 거는 그게 비가역적 변화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처럼 가면은 인간과 자연이 적응 한계에 도달한대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도 전 세계가 정한 2도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최근에 4월 달인가 지금 5월 달에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요번에 6차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2023년 3월에. 그래서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 보고서에는 뭐가 나왔냐면 전 세계 200개국, 195개국이 그 결정을 한 게 뭐냐면은 195개국이면 거의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산림 보존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산림을 보존해서 온실가스를 걔네가 먹거든요. 산림이. 그래서 산림을 계속 지금 아마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마존에 불을 지릅니다. 전에 다큐를 봤더니 불을 질러. 왜 불을 질러요? 거기에다 소를 키우려고. 그 농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마존 그 숲에서 온실가스를 걔네가 나무가 먹고 있는데 없애버리면 온실가스를 먹을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산림을 보존해야 되는데 브라질 사람들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거기 어떻게 불을 질렀는지 그 자연 발화가 됐는지 그런 공간에서 소를 키워서 이제 소고기를 수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을 개선해서 이제 그 석유를 덜 쓰는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개성하고 산업은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화석연료에서 비화석연료, 그 풍력이라든가 그런 연료전지라든가 전기 에너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연료 전환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현재 대비 3배에서 6배를 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큰일 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 보고서에. 쉽게 말하자면. 근데 지금 정부라든가 세계가 돈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려서 이제 돈들이 없고 그런데 과연 이게 3배에서 6배를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생산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나무 심고 이런 거에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적자라고 이제 막 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수출이 수입보다 이제 적고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게 이루어질기가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그 진단은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대구역 기후시계 요거 한번 저기 나중에 한번 꼭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그 북극곰하고 이게 뭐냐면 프리즐리곰, 이 회색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즐리 베어. 이 둘이 만났어요. 이 따뜻해지면서 북극이. 그래서 과학자들은 걱정을 했어요. 얘네 둘이 싸워서 하나가 멸종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북극에서 내려오고 먹을 게 없어서 얘네들이 원래 북극곰은 북극 얼음 위에서 사냥을 하거든요. 북극 얼음 위에서 그 위에 물개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얼음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쉬는 걸 확 잡아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얼음이 사라지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육지로 가서 이제 육지에서 먹을 게 없나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위에서 술록도 잡아먹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그리즐리 베어랑 만나는 거야. 이제 둘이 겹치는 거예요. 서식처가. 그래서 과학자들은 걱정을 했어요. 아, 이거 북극곰이 그리즐리 베어를 이렇게 멸종시키면 어떡하지? 다 이걸 공격해서 다 죽이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다행히도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그래서 프리즐리 베어라고 이게 지금 여기 결혼해서 나온 그겁니다. 그 북극곰처럼 생겼는데 그리즐리 베어처럼 생기기도 했고 이게 지금 이상하네. 이게 둘이 잡종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이게 결혼을. 그래서 앞으로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 원래 하이브리드 종 하면 여러분들 사자랑 호랑이랑 결혼하면 이렇게 그 잡종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 이세를 결혼을 못 해요. 생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 항상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라서 거기서 끝나는 불쌍한 종족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성이 돼 버렸어요. 우성. 그래서 이 프리즐리 베어가 그 폴라 베어랑 그리즐리 베어랑 합친 프리즐리 베어가 나와서 이제 앞으로 얘네들이 열심히 살아갈 거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판단을 했고요. 근데 북극여우랑 이제 붉은 여우 아시죠, 여러분들? 붉은 여우라고 이제 찾아보면 나오는데 북극여우는 하얘가지고 작잖아요.
붉은 여우는 사이즈가 2배입니다. 얘네들도 이제 서식처가 겹친다고 그래요. 얘네 둘은 어떻게 될까? 결혼을 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네 둘은 싸운대요. 싸워. 그래서 북극여우가 사이즈가 절반밖에 안 돼서 얘네 둘이 만나면 걱정들, 지금 제가 생태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붉은 여우가 북극여우를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즈가 큰 게. 그래서 북극여우를 갖다가 이제 많이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태학적으로 그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생태가 이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야생 찐득이, 이 손톱보다도 작은 요런 게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물면 사람이 가끔 가을 겨울철에 이렇게 성묘하러 가고 이렇게 풀베러 갔다가 돌아가셨다 어르신들이 뭐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일으킨 야생 찐득인데 새끼 손톱만 한데 이게 사람의 피를 빨면 몸이 이렇게 커져요. 작았다가 이렇게 배불뚝이처럼 이렇게 커집니다. 이게 근데 알래스카까지 갔대요. 알래스카가 따뜻해져서. 그래서 거기 사람들도 이제 그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그 알래스카 주정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갖다 피를 빨고 그래서 이게 털이 빠지고 막 이런 맑고 손바닥 사슴이라는데 이렇게 털이 빠진 이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이게 물게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 아니라 북극으로 가면서 따뜻해지면서 이런 게 우리 제주도에 보면 아열대 생선들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종이 바뀌는데 이제 우리 거가 이제 북극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이제 계속 연결져서 하겠습니다. 유해미생물로 이제 바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래서 영구 동토층, 아까 얼음 속에서 잠자던 이제 그 유해미생물, 코로나도 유해미생물이라면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인데 지금 말하자면 제가 그 세균학자는 아닌데 그 세균학자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코로나가 많이 약해지면서 다 지금 유럽에 가면 다 기침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기침을 그래서 했는데 사실 유럽에 요번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달 좀 넘게 이렇게 있다 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저 옆에 오질 않아요. 이 양반들 왜 이렇게 오질 않지? 제가 나처럼 이렇게 청정하게 이렇게 잘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쓰시거든요. 제가 코로나 중환자인 줄 알고 안 왔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독감 환자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듯이 그런 줄 알고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마스크를 벗고, 그래서 마스크를 벗자마자 그 기침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그래서 한 기침을 3주에서 4주를 했어요. 거기서. 그러고 나섰는데 결국엔 거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려니까 이렇게 제가 봐서 그게 코로나 뒤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고서 결국은 기침 감기로 해서 끝났는데 이제 약해지면서 퍼진다고 합니다. 처음엔 코로나로 해서 많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 환자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숫자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넓게 퍼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마스크 안 쓰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래서 그걸 갖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마스크를 안 쓰고 이제 다니는데 왜냐면 이제 겪고 왔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유해 미생물의 동토층의 해동, 그게 녹으면은 유해 미생물 노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저병이라고 이제 제가 그걸 예를 들 건데, 러시아에서 그 잠자던 탄저균이 딱 깨어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례를 든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를 든 겁니다. 이 잠자던 보호대 바이러스가 깨어난다고 계속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사람이 진짜로 죽었어요. 7년 전에. 그래서 유해미생물이 활성화되면은 그 잠자던 게 이제 그 활동을 해서 결국엔 동물에 옮겨붙었고, 동물에 옮겨붙은 게 사람에 옮겨붙어서 죽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그래서 이 동토층에 보시면 여기 위에는 풀밭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얼음층이 있죠. 이게 동토층입니다. 그 영구 동토층은, 영구란 말은 영원히 안 녹는다는데 이제 영구란 단어를 빼야 되겠어요. 이제 아까 최대 6도까지 지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서 시베리아가 40도까지 갔대요, 벌써.
그럼 40도가 되면 그 땅이 뭐가 되겠습니까? 영상 40도가 되면 땅이 흐물흐물해지겠지.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북극에 지금 녹아내리는 게 기후변화. 우리는 좀 덥고 말지. 이제 에어컨이 이제 갈수록 에어컨 수요도 늘고 하겠지만 북극은 이런 상황이 지금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방안이 이제 그런 미생물 활성화돼서 우리가 대응 방안을 그 넓은 북극권 국가만 대응을 못하니까 전 세계가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처럼 요번에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어느 한 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난 게 전 세계로 퍼지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든 어디 캐나다든 잠자던 유해 미생물이 짠 하고 태어났을 때 러시아, 캐나다,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북극권에 있는 그 나라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우리 막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서로 왕래를 하니까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 순식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발병 원인도 파악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확산에 대응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대응해야 되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컨티뉴어스 여기 북극인데 이 북극은 점점점으로만 이렇게 요 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북극권 안에도 있지만 여기 제일 흐릿 아이솔레이티드란 제일 연한 황토색 거기까지가 다 동토층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이 다 동토층이에요. 이 밑에 얼음들이 있는 거예요. 띄엄띄엄 있느냐 연속해서 있느냐 그런 뜻이고 캐나다는 땅의 50%가 동토층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65% 무려 캐나다는 82%가 동토층이에요. 이렇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깨어난 탄저병이 뭐냐? 이 탄은 뭐냐면은 탄저병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씩은. 이 탄은 석탄이에요, 석탄. 석탄에서 나온 건 무슨 뜻이냐면 석탄은 까맣잖아요. 탄저병이 걸리면 피부가 까매져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탄저병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세균성과 포자 형태로 두 가지로 발견되는데 포자 형태가 무서운 거예요. 막을 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외부 공격에 대해서 포자니까는 그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잠자면서. 포자가 짜잔하고 열리면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탄저병이라는 건 아마 그 뉴스에서 여기 어르신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 백악관으로 공포의 백색 가루가 배달이 됐다 뭐 이런 뉴스 그런 거 있잖아요. 백색 가루가 바로 탄저병 가루입니다. 탄저병 가루가 배달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화학적 무기로도 쓰이는 거예요. 탄저균은. 그래서 독성이 유지가 이게 가능하고 열과 환경 변화, 건조 소독제에도 매우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신이 있는데 백신을 안 맞고 이제 거기에 그랬을 때 걸렸을 때는 항생제 치료를 안 하면은 치사율이 65%까지 갑니다. 지금은 항생제 치료로 대부분 낳고 계세요. 이제 본인 면역이랑 항생제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백색 가루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게 탄저균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지금 그 당시에 풀 밑에서 동토층에서 잠다전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이제 러시아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러시아에서 역학적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한 걸 제가 논문을 찾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잠자던 게 탄저균이 이제 살아나와서 그 위에 물처럼 이제 위로 우려 나왔어요. 풀 같은데 이제 근데 같이 묻어 있는데 이런 산타크로스 썰매를 끄는 술록 레인디어라는 얘네들이 북극에서는 이 레인디어가 소입니다. 소. 교통수단도 되고 고기도 먹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소같이. 얘네들이 그 풀을 뜯은 거예요. 탄저균이 묻어있는 그 풀을 뜯었는데 그 뜯은 풀을 먹어서 탄저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사람도 걸리면 동물도 걸리고 동물도 걸리면 사람도 걸리는 게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먹은 거를 잡아서 원주민이 먹은 거예요. 원주민들이 먹어서 결국엔 사람으로 들어와서 한 명이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피부 탄저, 위장 탄저, 호흡기 탄저, 뭐 이 탄저병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폐혈증이나 뇌수막염으로 사망을 하는데 폐혈증에는 이제 요런 걸로 이제 진전이 돼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보통 발병을 많이 하고요. 피부 접촉이라든가 직접 먹거나 아니면 그런 가루가 이제 날려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몸을 안으로 들어왔거나 이럴 때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직접 고기를 먹거나 그랬을 때요. 그 당시 그래서 왜 그런 탄저병이 나왔느냐. 요 북극의 요 지역에서 나왔어요. 쉽게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야말 레네츠 요쪽에서 나왔었고, 그 당시 2007년도에 술록에 대해서 탄저병 예방접종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을 갖다가 이게 지자체별로 경제 사정이 좀 어려워서 중단이 됐어요. 첫 번째가. 그리고 러시아 보건당국과 역학 전문가들이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묻혀있던 동물 사체들, 동물 사체가 그 밑에 있었는데 동토층 아까 얼음 보셨죠? 병 걸려서 그런 술록이 죽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아무리 파도 2m 이상을 못 판다고 합니다. 이게 얼음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도 안 돼. 그러니까 2m, 3m도 안 돼. 그래서 그거 묻고 대충 해놨는데 그 사체, 탄저병 걸린 사체들이 그 안에 있다가 해동이 되면서 균하고 같이 물이 위로 침출수로 나온 거예요. 해동되면서 탄저균이 밖으로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 탄저병으로 그 한 마리가 걸린 게 아니고 2,650마리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리고 2,350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죽었고 나머지 살아있는 300마리가 살처분됐어요. 그러니까 다 없앴죠. 그래서 또 옮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36명이 인간 탄저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36명이. 이 2,650마리 플러스 36명이 걸렸고 그 고기를 걸렸었는데 그 중에 12세 어린이 1명이 사망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발병된 게 여기 점점점으로 찍힌 지역이고요. 그래서 크게 쿼런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래서 다행히 잘 방역을 해가지고 더 이상 확대는 안 돼 있었는데 심한 경우는 어린이랑 청소년 이런 데서 관찰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린 원인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술록 예방 접종이 아까 중단됐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전쟁을 이렇게 좀 러시아가 겪으면서 이쪽으로 가지 마시오. 유목민들이 이제 풀을 뜯는데 거기를 갖다가 많이 사체들을 갖다가 병든 사체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많이 유실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서 풀을 뜯기고 하니까는 그게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기후변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평균 온도가 25도까지 이렇게 올라간 지역이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됐고 최고 온도는 그 당시 30도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시기에. 이게 60일 동안 일평균 기온을 갖다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지표 온도를 갖다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 2016년이 되면서 거의 0도에 가까워지는 걸 갖다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표 온도가. 0도가 거의 됐다는 건 녹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정부 대응이 잘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90일 격리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를 해서 잘 막았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자 형태는 앞으로도 위험할 거다. 탄저병. 그리고 여기 지금 계속 이거 작년 10월 기사인데 바이러스가 이제 고대 바이러스가 이제 또 나올 거다. 이건 탄저균은 세균인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희 극지연구소도 하고 있지만 북극 아까 동토층에 대한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토양 미생물이 어디서 나오고 온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갖다가 북극권 국가 미국, 캐나다, 러시아, 북유럽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라든가 이런 데 북극 활동이 많은 과학자들도 가서 극지연구소도 가서 같이 연구를 해서 힘을 합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인류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정책들, 과학자들뿐 아니라 저 같은 정책하는 사람들도 그런 자료 복원이라든가 이런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 정부 정책 이런 걸 갖다가 정부한테 알려서
정부 그 탄저병 예방 접종도 좀 활성화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제가 그 세균하고 바이러스 우리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세균은 하나의 완전체입니다. 우리 그 세포로 봤을 때는. 근데 바이러스,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 보면은 그 불완전 요소예요.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 리소솜, 리소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들어가가지고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남의 걸 끌어서 이걸 갖다가 자기 몸을 완전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탄저균은 완전체 박테리아고요. 바이러스는 그래서 이게 생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아요.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의자랑 엔진이 없어. 근데 저쪽에 가서 폐차장 가서 껴다가 이렇게 차가 굴러가면 그것도 일종의 그 완전체로 보잖아요. 근데 이거 차가 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완전체 차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개념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고대 바이러스냐 고대 세균이냐 이런 잠자던 게 깨어나는 거는 그 앞으로 기후변화에 달려있고, 기후변화를 그래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면서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연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직접 계시잖아요. 노르웨이, 잠깐 나와 있다고 네. 했는데, 그럼 이런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들이 있을까요? 불편함이라던가 아니면 변화 같은 것들이. 노르웨이 사람한테? 네. 노르웨이 사람한테는 지금 거기 지역은 예를 들자면은 불편한 그런 것보다는 네. 그 환경이 이제 많이 바뀌면서 그 산들도 많고 하는데 만년설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분들은 아웃도어 활동들을 많이 하고 하시니까는 네. 도시야 그렇지만은 나머지 그런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기존에 대비 많이 바뀌니까는 아마 그런 쪽에서 그분들은 빨리 좀 느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환경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여름에 온도가 더워진다거나 겨울에 따뜻해진다거나 이런 거지만 거기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옷차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의 변화는 막 눈에 띄게.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예, 뒤에 저기. 저 뒤. 네? 아까 그 극단적인 이제 환경 기상 이변이라든가 아까 지금 그런 예도 들긴 했지만은 우리 일단은 그 생태계에서는 아까 그 생태계가 다 북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우리 그 제주도 같은 데는 아열대 그 해양 생물이 올라오고 아까 이 북쪽에는 이제 우리 쪽에서 살던 게 이제 아까 그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계속 그런 생태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은 러시아랑 노르웨이 사이에 이제 바렌츠해가 있는데 거기 안에 무슨 화이트 크랩이나 이런 게 이쪽으로 있다가 우리나라 예를 들면서 그 생태가 이렇게 그게 올라가고 이런 것처럼 그게 러시아에서 저쪽 노르웨이로 옮겨가고 또 이렇게 수산업계에서도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게 노르웨이 거냐 러시아 거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이제 한랭성 어종이 이제 북쪽으로 가고 이런 현상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교란이라고 해야 될까 이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현상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게 지금 현장에도 계시지만 온라인에도 업로드가 될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극지연구소는 이런 걸 하는 데고 그리고 또 극지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네, 극지연구소는 우리 쉽게 말하자면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물화지생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다 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북극의 남극과 북극을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데고 거기를 통해서 국위 선양 및 기후 변화 또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미유해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나라가 세계 글로벌 경제 규모 10위에 걸맞는 국가 위상을 가지고 과학 위상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연구에 관심이 많거나 또는 이런 과학, 이런 정책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우리 극지연구소에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오셔서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